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30여 년 만에 만난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30여 년을 저를 그리워하며 사신 우리 어머니, 그리고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편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영상으로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서울 구도심의 좁은 골목길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립니다. 2층 다세대 건물 한쪽 구석 단칸방 안에서 70대 여인 윤정숙이 눈을 뜹니다. 낡은 이불을 접어 구석에 놓고 그녀는 허리를 천천히 펴며 일어났어요. 벽 한쪽에는 색이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여인과 어린 남자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정숙은 사진을 잠깐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립니다. 창문은 습기로 뿌옇게 흐려져 있고 밖의 풍경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구석에 쌓인 폐지 뭉치를 손수레에 실으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낡은 라디오에서는 옛 트로트 곡이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정숙은 방문을 잠그고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골목길 슈퍼 앞에서 그녀는 깡통 커피 한 개를 샀어요. 가게 앞 벤치에는 일용직 청소부 박씨 아주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가시네요, 정숙 씨. 정숙은 고개만 끄덕이며 작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시다가 각자의 길로 흩어졌어요. 정숙은 손수레를 끌며 재활용장으로 향합니다. 아침 공기는 차갑고 그녀의 숨결은 하얗게 피어오릅니다. 재활용장에서 폐지를 판 뒤 그녀는 동사무소 앞을 지나갈 때 사회복지사 김선희가 건물 밖으로 나오며 그녀를 봅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정숙은 멈춰서서 선희를 바라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하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정숙은 고개를 천천히 젓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선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짓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정숙은 다시 손수레를 끌고 구청 쓰레기장 쪽으로 걸어갑니다. 길가에는 버려진 신문 한 장이 바람에 날립니다. 그녀는 신문을 집어들고 무심코 펼쳐봅니다.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노인 고독사 급증, 가족들은 나 몰라라. 정숙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기사 속 사진에는 초라한 방과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보입니다. 그녀는 신문을 쥔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변으로 청소차가 지나가며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방 안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수첩 한 페이지에는 민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 노래가 흐르고 창밖은 어두컴컴했어요. 정숙은 수첩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숙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펜을 꺼냈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편지지 몇 장이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흰 종이를 펼치고 펜을 들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흔들리며 잉크 자국만 남겼습니다. 정숙은 심호흡을 하고 다시 펜을 잡았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민수에게. 첫 줄을 쓰고 나서 그녀는 멈췄습니다.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그 문장을 줄로 그었어요. 다시 펜을 들어 새로운 문장을 썼어요. 미안한 아들 민수에게. 이번에도 그녀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종이를 구겨서 바닥에 던지고 새 편지지를 꺼내 들었어요. 그때
벽 너머에서 옆방 최노인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은 고개를 들어 벽을 바라보다가 다시 편지에 집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복도에서 최노인과 마주쳤어요. 팔짱을 낀 채 그가 툭 던지듯 말했어요. 가족한테 연락 한번 해봐요. 그렇게 가슴앓이 하지 말고. 정숙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최노인은 안타까운 한숨을 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방문을 닫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구겨진 편지지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녀는 밤새도록 편지를 쓰고 또 썼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창밖이 환해질 때까지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정숙은 마침내 완성된 편지를 봉투에 넣었어요. 봉투 겉면에 떨리는 손으로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녀는 외투를 걸치고 방문을 나섰어요. 골목 어귀에 있는 우체통까지 천천히 걸어가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체통 앞에서 그녀는 한참을 망설입니다. 편지를 넣었다 빼고 다시 넣으려다 멈췄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힐끗 쳐다보지만 정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눈을 감고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찰컥 소리와 함께 편지가 안으로 떨어졌어요. 정숙은 우체통을 만지작거리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며칠 후 우체국 직원이 편지를 분류하며 봉투를 살핍니다. 발신인 주소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는 고개를 갸웃하지만 그대로 배달함에 넣었습니다. 편지는 서울 강남의 한 회사 건물로 배달됐습니다. 민수는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개인 우편물이 왔습니다. 민수는 건성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에서 왠지 모를 쾌쾌한 묵은내가 났습니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편지를 펼쳤어요. 낯선 글씨체가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편지를 읽던 민수의 손이 멈추고 이내 떨렸습니다. 회의실 안의 목소리들이 멀어집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어요. 복도 비상계단에서 민수는 담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라이터를 2번이나 떨어뜨렸죠. 그는 담배 연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퇴근길 민수는 자동차 안에서 편지를 다시 꺼내 펼쳐봤습니다. 신호등 앞에 멈춰 선 차 안에서 그는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어요. 하지만 끝까지 읽지 못하고 편지를 접어버렸습니다. 그는 편지를 조수석에 던지고 핸들을 꽉 쥡니다. 신호등이 바뀌어도 한참 동안 출발하지 못했죠. 뒷차에서 경적 소리가 울리자 그제야 엑셀을 밟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아내 수진이 거실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일찍 왔네. 저녁 곧 될 거야. 민수는 대답 없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편지를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어요. 서랍을 닫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민수와 수진, 그리고 고등학생 딸 지훈이 앉아 있었어요. 지훈이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오늘 무슨 일 있어?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밥을 떠먹었습니다. 수진이 반찬을 주려고 하지만 그는 손을 젓죠. 식탁 위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는 사이 지훈이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놓인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지훈은 주변을 살피고 편지를 꺼내 읽었어요.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편지 속에는 엄마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어요. 지우는 편지를 다시 가방에 넣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저녁, 지훈이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그 편지 뭐야? 할머니한테 온 거야?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사에서 민수는 점심시간에 친구이자 동료인 박 과장과 마주쳤습니다. 아직도 어머니 안 찾아봤어? 더 늦기 전에 만나야지. 민수는 커피를 마시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넌 신경 쓰지 마. 박 대리는 민수의 단호한 말투에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민수는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업무 내용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날 밤 민수는 집 창고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속에는 낡은 사진첩이 들어 있었어요. 그는 사진첩을 펼치며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나왔어요. 한 장의 사진 앞에서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어린 민수와 젊은 여인의 모습이었죠. 민수는 사진을 만지작거리다가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그는 소주 한 병을 꺼내 잔에 따랐어요. 서랍에서 찢어진 편지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그는 테이프를 꺼내 편지 조각들을 천천히 이어붙였죠. 완성된 편지 끝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창에 그 주소를 입력했어요. 화면에 낡은 골목길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말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실로 나온 그는 자동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이 잠옷 차림으로 나오며 물었어요. 어디가? 민수는 대답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수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민수는 차를 몰고 서울 북부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려주었죠. 차창 밖 풍경이 점점 낡은 건물들로 바뀝니다.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자 차가 겨우 지나갈 만한 폭이었어요. 도착한 곳은 오래된 다세대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녹슨 계단이 눈에 들어왔어요. 1층 상가에는 복덕방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죠. 민수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골목 안쪽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복덕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60대쯤 돼 보이는 남자 주인이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숙이라는 분 아십니까? 주인은 신문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윤할머니요? 요즘 병원에 계시던데.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이요? 어디 병원입니까? 주인은 손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설명해 줬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고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세요. 복지 담당하는 분이 알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복덕방을 나왔어요. 그는 빠른 걸음으로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동사무소 1층 민원실에는 몇몇 사람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안내 데스크로 가서 윤정숙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복지과로 안내해 줬습니다. 복지과 사무실에서 사회복지사 김선희가 민수를 맞이합니다. 윤정숙 할머니 어떻게 아세요?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가족입니다.
선희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뀝니다. 아드님이세요? 할머니 최근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어요. 민수는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선희는 메모지에 병원 이름과 주소를 적어줬어요. 민수는 메모지를 받아들고 동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집니다. 차에 올라타서도 한참을 시동을 걸지 못했죠. 핸드폰이 울리며 딸 지윤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할머니 뵈러 가는 거야? 민수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내비게이션에 병원 주소를 입력했어요. 요양병원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입니다. 민수는 천천히 차를 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리고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죠.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운 민수는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땀이 배어나왔고 가슴은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심호흡을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병원 입구를 지나 복도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복도 양쪽에는 환자복을 입은 노인들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웃는 소리도 들렸죠. 간호사들이 차트를 들고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안내 데스크에서 윤정숙의 병실 번호를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3층 302호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따라 걸으며 방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301호, 302호. 문 앞 이름표에 윤정숙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문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그의 손이 문 손잡이 쪽으로 천천히 움직이다가 멈췄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민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바라봤습니다. 병실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민수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산소 호흡기를 단 노인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옆에서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죠. 죽 끓일 때는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해요? 정숙의 목소리가 가늘게 들립니다. 간병인이 웃으며 대답해요. 할머니, 제가 다 해드릴 텐데 왜 자꾸 물으세요?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뭐라 말하지만 목소리가 작아 잘 들리지 않았어요. 민수는 문손잡이를 잡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간호사들이 오가며 환자 이름을 불렀어요. 한쪽에서는 약 카트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병실 암벽 시계의 초침 소리만 민수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숙이 약봉지를 집으려다 손이 떨려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간병인이 재빨리 주워서 건네줬습니다. 손이 말을 안 듣네. 정숙은 쓸쓸하게 웃으며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어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문손잡이를 제대로 잡기 힘들었죠. 마침내 그는 문을 천천히 열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술이 떨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지만 산소줄이 걸려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순이?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습니다. 간병인이 놀라 민수를 쳐다봤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시선은 침대 옆 작은 책상을 향하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편지 봉투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중 한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바른 채 구겨져 있었어요. 그녀는 민수에게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받아들지만 열어보지는 않았어요. 이건 정숙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쓴 거야. 민수는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종이였죠. 그는 봉투를 쥔 채 주먹을 움켜쥐었어요. 간병인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병실 안에는 둘만 남았어요. 벽식의 초침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정숙은 산소 마스크를 고쳤으며 숨을 골랐죠. 민수는 여전히 편지를 쥔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색 하늘 아래로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왜 보내지 않았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정숙은 고개를 떨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작은 목소리가 병실 안에 퍼졌습니다. 민수는 편지 뭉치를 다시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수십 통의 편지가 30년의 침묵을 증명하고 있었죠. 복도에서는 저녁 식사 배식 카트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가 병실 문을 두드리며 식사 시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손등을 살짝 만져봅니다. 민수는 손을 움츠리지 않지만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물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숙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봤어요. 다시 올게요. 민수는 짧게 말하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수는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어요.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 창문 앞에 서서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주먹을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수는 회사를 일찍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302호 병실 문을 여는 그의 손이 어제보다는 자연스러웠어요. 병실 안에서 정숙은 간병인이 떠준 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제 아드님 다녀가신 후로 할머니 입맛이 돌아오셨어요. 간병인이 웃으며 말했죠. 정숙은 수저를 든 채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병인이 빈 그릇을 들고 병실을 나갔어요. 둘만 남은 병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여는데 목소리가 어제보다 조금 안정되어 있었어요. 오늘 날씨가 좋더라.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비가 그쳤어요.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죠. 민수는 책상의 편지 뭉치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어땠어요? 질문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정숙은 놀란 듯 민수를 쳐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활발했지. 골목에서 친구들이랑 밤늦게까지 놀았어. 민수는 기억을 더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떠나신 거예요? 정숙의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손찌검을 했어. 나뿐만 아니라 너한테도. 민수는 눈을 감았어요. 흐릿한 기억 속에서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생활비는커녕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올 때도 많았어. 나는 널 그런 환경에서 계속 키울 자신이 없었어. 정숙은 산소 마스크를 고쳤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의지할 곳도 없었어. 그래서 너를 고아원에 맡기고 떠났어. 민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석양이 건물 사이로 지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마른 창문에는 노을빛이 반사되고 있었죠. 그 뒤로는 어떻게 사셨어요? 민수의 질문에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식당에서도 일했어.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고 나서는 폐지 줍는 걸로 근근히 살았지.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혈압계를 들고 정숙의 팔에 감았습니다. 오늘은 수치가 괜찮으시네요. 컨디션이 좋아지셨어요. 간호사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숙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간호사가 나간 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벌써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해요. 민수가 일어서자 정숙이 손을 내밀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머니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정숙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어요. 내일 또 올게요. 민수의 말에 정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걷다가 멈춰 섰어요. 다시 병실로 돌아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민수는 안으로 들어가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아서요.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게요. 정숙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 집에 가서 편하게 자렴. 민수는 고개를 젓고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정숙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산소 공급기 소리와 복도의 발자국 소리만 들렸어요. 다음 날 새벽 희미한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의자에서 잠들어 있고 정숙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와 체온을 재려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정숙의 손을 만진 간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맥박을 확인하고 침대 옆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수가 소리에 깨어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의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민수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이 느껴졌죠.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움직이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 3층 작은 빈소에는 국화꽃 몇 송이가 놓여 있습니다. 민수는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어요. 사진 속 정숙은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죠. 아내 수진이 옆에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딸 지우는 구석 의자에 앉아 할머니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봐요. 사회복지사 김선희가 헌화하며 민수에게 조용히 말을 겁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항상 다른 사람 걱정만 하시던 분이었죠. 민수는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희는 묵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후가 되자 바가주머니가 허름한 옷차림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꽃을 놓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인사하던 분인데 이렇게 가실 줄 몰랐어요. 뒤이어 최노인도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영정 앞에 오래 서 있다가 민수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자랑 많이 하셨어요. 아들이 잘 됐다고. 민수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지만 참아냅니다. 최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빈소를 나갔습니다. 저녁 무렵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가족들만 남았어요. 수진이 민수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아줍니다. 힘들지?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영정 사진을 바라봐요. 괜찮아. 지훈이 아버지 옆으로 와서 팔짱을 낍니다. 민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발인 준비를 하는 동안 민수는 장례식장 직원에게서 유품 상자를 받았습니다. 작은 종이 상자 안에는 낡은 수첩과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어요.
그중 하나에 민수에게라고 적힌 봉투가 눈에 띕니다. 민수는 상자를 들고 빈소박 복도로 나왔어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편지를 꺼내봤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립니다. 편지를 펼치자 이제는 익숙한 글씨가 나타나요. 민수야,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살리기 위해 떠난 거였어. 민수는 편지를 읽어내려가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가 잘 자라고 행복하게 사는 걸 멀리서 지켜봤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그는 주먹을 쥐고 숨을 고릅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미안해, 민수야. 그리고 사랑한다. 편지 끝에 문장을 읽고 민수는 천천히 편지를 접었습니다. 접은 편지를 상복 가슴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며칠 후 민수는 어머니가 살던 단칸방을 찾아갔어요. 집 주인이 열쇠를 건네주며 말했죠. 짐 정리하시고 나가실 때 열쇠 놓고 가세요.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낡은 철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정숙이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벽 한쪽에는 편지들이 테이프로 줄지어 붙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 장씩 떼어내며 읽어봤어요. 민수야, 오늘은 내 생일이지? 초등학교 졸업 축하해. 대학 갔다는 소식 들었어. 각각의 편지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민수는 편지들을 모아 가슴에 안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이었죠. 엄마 생일 축하해요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접었어요. 구석 찬장을 정리하던 민수의 손이 멈춥니다. 낡은 보자기에 쌓인 두툼한 봉투가 나왔어요. 봉투를 열자 은행 통장 여러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통장을 펼쳐보고 눈이 커졌어요. 각 통장마다 수천만 원씩 예금이 있었어요. 손이 떨리며 다른 통장들도 확인합니다. 정기예금, 적금 통장까지 합치면 거의 5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민수는 믿기지 않아 통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통장 사이에 낀 작은 메모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와 민수야, 이건 내가 힘들 때 쓰렴. 엄마가 평생 모은 거야. 민수는 메모지를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살던 어머니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그는 통장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통장들을 다시 보자기에 싸서 가방에 넣었어요. 방을 나서기 전 벽에 붙은 흑백 사진을 떼어냅니다. 사진 속에서 젊은 정숙과 어린 민수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민수는 사진을 품에 넣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서재로 수진을 부릅니다. 그는 통장들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어머니가 이걸 남기셨어. 수진은 놀라 입을 가립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메모를 아내에게 건넸죠. 평생 폐지를 주우며 이 돈을 모으셨나 봐. 수진은 메모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수는 지훈이도 불렀습니다. 지훈이 들어오자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이 그린 그림을 건넵니다. 이거 할머니가 평생 간직하고 계셨어. 지훈은 그림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펼쳐봤어요. 할머니가 아빠를 많이 사랑했나 봐. 지훈의 말에 민수는 눈을 감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어머니가 남긴 편지들과 통장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민수는 책장에서 낡은 라디오를 꺼내 켭니다. 어머니 방에 있던 그 라디오죠.
라디오에서 옛 트로트 곡이 잔잔하게 흘러나왔어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갔어요. 몇 달이 흐른 봄날, 민수는 딸 지훈과 함께 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나무 아래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왔어요.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민수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그 노트예요. 그는 새하얀 빈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뭐 쓰실 거예요? 지훈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민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펜 끝을 종이에 댔죠. 사랑하는 우리 엄마에게. 첫 줄을 쓴 민수는 잠시 멈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이어갔어요.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를 이해한다고. 지우는 아버지 옆에서 자기도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녀도 펜을 들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께 만나지 못해 아쉬워요. 하지만 아빠를 통해 할머니를 알게 됐어요. 민수는 딸의 손끝을 힐끗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편지를 써내려갔죠. 공원 스피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벤치 앞으로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날리고 민수의 편지지 위에도 한 잎이 떨어졌어요. 민수는 꽃잎을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편지를 마저 썼습니다. 엄마가 보낸 모든 편지를 읽었어요.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잘 간직할게요. 그는 편지를 다 쓰고 천천히 접었습니다. 지훈도 자신의 메모지를 접어 아버지에게 건넸어요. 같이 보내요, 아빠. 민수는 딸의 편지를 받아 자신의 편지와 함께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에게라고 적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나 공원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공원 한쪽에는 빨간 우체통이 서 있었죠. 민수는 우체통 앞에 멈춰서서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받으실 수 있을까?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어요. 받으실 거야. 분명히. 그는 봉투를 우체통에 천천히 넣었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편지가 안으로 떨어졌죠. 지훈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공원을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더 밝게 비춰옵니다. 공원 스피커에서는 옛 트로트 곡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민수는 걸음을 멈추고 스피커 쪽을 바라봤습니다. 라디오 DJ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늦기 전에 마음을 전하세요. 민수는 작게 웃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훈이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웃었어요. 아빠, 우리 다음 주에도 여기 올까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주 오자. 두 사람의 뒷모습이 벚꽃길을 따라 멀어져 갔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줍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